장기이식센터에서 출력된 공여자 정보지에 고성의 세 글자가 떠오른 순간 이지혁은 살아났다는 안도보다 먼저 내가 뭘 받아야 살아남는 거지? 라는 공포에 휘청거렸는데요. 화려병원 복도는 늘 사람 소리가 넘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칠게 들이마시는 이지혁의 숨, 그리고 그 옆에서 끝까지 표정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지은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애써 밝게 웃는 얼굴로 선배, 오늘은 조금 괜찮아 보여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는 주문이라는 걸 이지혁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공여자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이상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멍해졌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늘 버텨라가 몸에 붙어있던 이상철이었는데요. 막상 아들의 생명이 숫자처럼 카운트다운으로 바뀌는 걸 보니 다리가 제대로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팔목에 채워진 보호자 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혁이는? 이상철은 끝까지 문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문장을 만들면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이지혁이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죽을까봐 무섭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혼자 남겨둘까봐 무섭다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지혁은 숨을 쥐어짜듯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아직 할 말 많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상철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지혁은 마스크 안쪽이 젖을 정도로 울었는데 그 울음이 살려달라가 아니라 나한테 아직 가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병실 창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로 살고 싶네. 아버지랑 밥 먹고 같이 걸어다니고 그냥 그거면 되는데. 지은호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이후에도 지은호가 끝까지 이지혁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저 말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강한 척이 아니라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건 지은호에게 너무 치명적으로 다정한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은 병원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박진석이 판 덫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이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박진석의 방식이었어요. 고성희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을 챙기고 사라질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요. 그 계산에 핵심이 하나 있었죠. 한 변호사만 내 편이면 돼. 고성희는 그 변호사를 먼저 알았고, 먼저 잡았다고 믿었고, 그래서 먼저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서 일부러 여유로운 척 말했어요. 당신보다 내가 먼저 알았어. 변호사 말이야. 근데 어쩌나 그 사람 내 편인데?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표정, 그러니까 상대가 내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들어간 거네.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어요. 자기가 사냥꾼이라 믿는 동안 이미 누군가가 목줄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한 변호사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 제가 더는 맡기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도 약속했고 승산도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 한 변호사는 고성희가 가장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카드였거든요. 고성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나랑 장난해요? 지금 나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변호사는 끝내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아주 작게, 정말 작은 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회장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 하나로 고성희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한 변호사의 약점, 대출, 경력, 가족까지 다 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고성희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옮겨 심는 싸움이라는 걸요. 내 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상대의 편으로 옮겨진다는 것. 그게 박진석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돈을 움켜쥐려 뛰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도망치라고 준 구명줄이 아니라 잡히라고 던져놓은 미끼였어요. 80억,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 숫자. 고성희는 그 돈을 탈출 비용으로 생각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돈을 증거를 꺼내게 만드는 유인 장치로 써버렸습니다. 고성희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딸 박영란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우아하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늘 엄마 고성희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했던 조용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고성희가 주식 좀 정리해줘라고 말하는 순간 박영란은 고개를 들고 정확히 되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딸로 생각해요? 아니면 지갑으로 생각해요? 그 질문에 고성희의 입이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늘 딸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신에게 면죄부처럼 썼는데요. 박영란의 질문은 그 면죄부를 찢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다음으로 정순이의 식당까지 갔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였고 세상에 치여도 버티는 사람이었지만 고성희에게만큼은 절대 고개 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돈을 입에 올리자 정순이는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우리 딸 이름으로 흔들어 놓은 것들 아직도 부족해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협박도 회유도 통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자기 얼굴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서 고성희가 떠올린 마지막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진이였습니다. 고성희는 어차피 저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진이를 만만하게 봤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이미 누군가에게 숨겨져 있었고 그 숨김을 지시한 사람이 박진석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우진이를 보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손댈 수 없게 만들어 고성희의 발을 은행으로 끌고 가는 길목을 깔아둔 거였어요. 결국 고성희는 병실 서랍에서 우진이의 신분 관련 물건들을 쥐고 은행으로 향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어깨를 폈어요. 이걸로 끝낸다. 그런데 창구 직원의 표정이 굳는 데는 몇 초도 안 걸렸습니다. 전산이 멈추고 내부 호출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단어 하나. 도난 신고. 고성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난이라는 말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형사 절차는 도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은행을 나와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는 순간 26년 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거짓말이 전부 범죄라는 이름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 사이 지은호는 우연히 이 지역의 약봉지를 보게 됩니다. 심장약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약이 단순 관리가 아니라 이식되기 전 단계라는 걸 확인한 순간 지은호는 다리가 풀렸어요. 지은호는 이 지역에게 따졌습니다. 선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나를 밖으로 밀어내려고요? 이 지역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말로, 거리두기라는 말로 늘 감정을 정리하는 척하던 이 지역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알면 내 인생이 흔들릴까봐.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말했어요.
흔들리는 건 이미 시작됐어요. 이때 박성재가 움직입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버지,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에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느리게 대답했어요. 목숨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병원 복도에서 공여자 고성희라는 글자로 나타난 겁니다. 고성희는 왜 뇌사 상태가 됐을까요? 정말로 박진석을 해치려다 되레 사고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성희를 일부러 그 자리로 몰아넣은 걸까요?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공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손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끝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고성희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끝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수술이 끝나고 이지혁이 눈을 뜹니다. 지은호는 손을 놓지 않았고 이상철은 다시 숨을 붙였습니다. 박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도 마음 한쪽이 계속 찝찝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계획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힘겹게 물었습니다. 누구 심장이야?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지혁의 삶이 다시 한번 뒤집힐 게 뻔했으니까요. 마침내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받은 심장, 고성희 거다. 그 순간 이지혁은 살아났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감옥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이지혁을 붙잡았고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병실을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살릴 사람은 살렸어. 이제 남은 건 누가 진짜로 사고를 만들었는지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지혁의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공여자 사고, 블랙박스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회장님도 모릅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새 심장이 아니라 목 뒤가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의 죽음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라면 이지혁이 받은 건 심장이 아니라 입막음용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 아래 파일 이름 하나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영라 작업실 새벽 3시. mp4. 이지혁은 그 파일을 열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순간부터 더 큰 판이 시작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버렸으니까요.